녀석은 짖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나를 바라보며 입에 문 목줄을 끌어당길 뿐이었다. 태어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을 진돗개 강아지 한 마리가 진흙푸성이 유령처럼 나무들 사이에서 다리를 절며 나타났다. 황금빛 털은 이곳 지리산의 진흙으로 흠뻑 떨어져 있었다. 한쪽 귀는 찢겨 있었고 그 눈동자는 공포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내 눈을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결이었다. 녀석은 움직임을 멈추지도 겨울이를 흔들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다 끊어져가는 붉은색 목줄 턱에 단단히 물고 마치 누군가를 뒤에서 끌고 오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된나 한 방향으로 다리를 계속 절며 나아가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박진호. 지리산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 및 안전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 42살. 전직군인. 가족은 없다. 매일 시끄러운 것은 질색이다. 오늘 살아간다. 내일. 하지만 숲길에 홀로 서서 앙상한 갈비뼈를 드러내며 헐떡이는 그 진돗개 강아지를 본 순간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님을 깨달았다. 녀석은 나에게서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서더니 내 등산의 옆으로 목줄을 떨어뜨렸다. 내려다보니 목줄 끝은 끊어져 있었다. 나일론이 아닌 삼배 밧줄이었고 진흙포성이었지만 녀석이 그것을 앞으로 밀어내는 몸짓은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냐? 녀석아. 나는 거의 쓰지 않아 잠겨버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짝꿍은 어디 있냐? 녀석은 등을 돌려 세 걸음 정도 다리를 절며 가다가 뒤돌아 나를 보았다. 배가 움직이지 않자 녀석은 다시 돌아와 목줄을 집어들고 내 정강이에 밀어붙였다. 행동이 내 안에 무언가를 무너뜨렸다. 나는 녀석이 끄는 대로 뒤를 따랐다. 그곳은 더 이상 길이 아니었다. 겨우 길의 흔적만 남아있는 곳이었다. 다시덤불이 팔을 핥히고 미끄러운 붉은 흙이 등산화에 달라붙었다. 크탑지근한 오후의 공기 속에서 머리 위에서는 나뭇가지가 쩍쩍 소리를 냈다. 축축한 잎뒤와 나무 냄새가 연기처럼 짙게 피어올랐다. 그럼에도 녀석은 계속 나아갔다. 다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 진돗개 강아지는 계속 나아갔다. 녀석은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처럼 빽빽한 나무 사이를 뚫고 나아갔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15분 후 다는 균형을 잃고 나무 뿌리를 잡으려다 도랑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움직이지 않는 잿빛 털뭉치에 나는 서둘러 기어갔다. 여기에 쓰러진 거대한 삼나무 뿌리 밑에 비슷한 또래의 강아지 허스키가 묶여 있었다. 그의 털은 회색과 흰색이었고 암과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호흡은 얕고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다리는 밧줄이 3개 파고들어 부어 있었다. 도잡한 밧줄이 나무줄기에 2번 그리고 그의 몸에 1번 감겨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허스키의 목걸이에는 펜던트 하나가 달려 있었다. 몸을 스며보니 거기에는 하늘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금속의 대문자로 깊게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구할 수 있는 건 한 마리뿐. 나는 경악했다. 와, 진돗개 강아지는 내 옆에 주저앉아 혀를 길게 내밀고 헐떡이며 마침내 목줄을 놓았다. 그의 눈은 하늘이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작은 개는 돌아왔는가? 누가 강아지에게 다른 생명을 구하라고 가르쳤단 말인가? 나는 무릎을 꿇었다. 마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사내리의 호흡은 얕고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며 보장 난 베이브처럼 불규칙했다. 혀는 바싹 말라있었다. 그의 눈이 아주 잠깐 희미하게 열렸다. 그 작은 생명의 반짝임. 네. 그것이 내 속을 후벼봤다. 괜찮아 친구. 나는 속삭이며 그의 가슴에 파고든 매듭을 서둘러 풀었다. 그것은 그의 속털을 뚫고 깊게 파고들어 있었다. 내가 용이라고 이름 붙여주기로 한 그 진돗개는 내 팔에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숨 쉬는 것을 허락받으려는 듯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을 여기에 묶어둔 놈은 그들이 발견될지 어떨지 신경 쓰지 않았다. 이곳은 탐방로에서 가깝지 않은 깊고 질이 없는 곳. 보통의 등산객이라면 몇 시간은 좋게 걸릴 미끄러운 비탈의 바닥이었다. 그런데도 동이는 너를 찾아냈다. 몇 킬로미터를 다리를 절며 울창한 숲을 뚫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 하늘이를 위해서 다는 다시 목걸이를 보았다. 볼 수 있는 건 한 마리뿐. 피 맛이 날 때까지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싫어. 나는 읊조렸다. 오늘은 그렇게 두지 않겠어. 하늘이의 몸은 내가 안아 올리자 흐물거렸다. 무게는 얼마 나가지 않았지만 그것은 죽음의 무게였다. 나는 내 재킷을 그에게 감싸고 일어섰다. 개낭은 탐방로 저편에 두고 왔지만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도움을 부를 여유는 없었다. 여기서는 전파도 터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었다. 우와, 용이는 바싹 뒤따라오며 오름마다 내 다리에 어깨를 스쳤다. 우와, 그의 다리 부상은 이제 더욱 심해져. 한번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나는 그를 안아주려고 멈췄지만 그는 스스로 일어서며 안기는 것을 거부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숨이 턱 막혔다. 그랬대. 그자 우리는 발을 삼키는 진흙을 오르고 발목을 휘감는 나무 뿌리를 넘고 청성처럼 울리는 나뭇가지 아래를 지나갔다. 하늘이가 한번 약하고 고통스러운 신임을 내자 영희의 귀가 쫑긋섰다. 그는 한번 낮고 짧게 마치 경고처럼 짖었다. 그러자 하늘이의 신음이 멎었다. 그 울음소리는 공포가 아니었다. 고통도 아니었다. 그것은 신호였다.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마음 한구석에서 기억이 되살아났다. 칸다하르에서의 사막 순찰. 내 부대원 중 한 명이 낙석에 휘말려 남겨졌다. 나는 계속 나아갔다. 네, 그것이 절차라고 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다.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 상처 입은 생명을 옮기고 또 다른 생명에게 이끌려서 그리고 이번만큼은 나는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나무들을 빠져나오자 숲의 어둠 뒤로 태양이 눈부시게 눈을 찔렀다. 많은 하늘이를 트럭 짐칸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단단히 감쌌다. 백박은 약했다. 그리고 용이를 돌아보았다.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집에 가자. 네가 말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트럭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짐칸으로 뛰어올라 하늘이 옆에 앉아 마치 전에도 그래 본 적 있는 것처럼 그에게 몸을 기댔다. 그리고 문대 나는 내가 그들을 구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를 구하고 있었다. 수의사는 마치 내가 유령이라도 데려온 듯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디서 아이들을 발견하셨나요? 그녀가 물으며 이미 손을 뻗고 있었다. 하늘이의 호흡은 빠르고 옅었고 몸은 아직 내 재킷에 쌓인 채로 온갖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지리산입니다. 에이, 주 탐방로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서요. 전파도 길도 없어서 누가 우연히 발견할 가능성은 없는 곳입니다. 동이는 내 옆에 나리가 닿을 만큼 가까이 서 있었다. 또 황금빛 털은 말은 진흙으로 굳어 있었고 앞발 부상 때문에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음하지도 않지도 않았다. 그저 하늘이가 실려 들어간 문을 떨어지게 쳐다보며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듣는 듯 귀를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이 원장님은 몇 분 후에 돌아왔다. 작고 민첩하며 일에만 전념하는 듯한 여성이었다. 머스키 아이는 배수종입니다. 아마 폐렴도 합병된 것 같아요. 밧줄로 인한 화상, 리스 증상, 늑골 손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는 나는 몸을 숙여 용이의 몸을 따라 손을 움직였다. 외상은 없지만 다리를 절어요. 아마 연조직 손상일 겁니다. 난 다행히 저를 자기 친구에게로 이끌었어요. 이 원장님은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무슨 뜻이죠? 녀석이 하늘이의 목줄을 입에 물고 길에서 저를 찾아내서는 따라오라고 재촉했어요. 어짠 그 구덩이까지요.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건 본능이 아니에요. 선택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용이 옆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손가락 냄새를 맡더니 다시 진료실 문을 돌아보았다. 괜찮은 거냐고 묻는 것처럼 12년 동안 동물 응급 구조 일을 해왔지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도 그랬다. 내서 하늘이를 치료하는 동안 나는 대기실에서 용이와 함께 있었다. 물을 튀어도 그는 누우려 하지 않았다. 한번 재빨리 기계적으로 물을 마시더니 다시 문 근처의 제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관찰했다. 그에게는 고요함이 있었다. 공포라 충격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 너뜸력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결국 벗어나지 않았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도 귀가 움찔했다. 벽 너머로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는 살짝 몸을 뒤척이며 움직일 준비를 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어느덧 나는 나 자신의 진흙푸성이의 낡은 등산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칸다하르에서의 일을 생각했다. 군견 한 마리가 우리 대신 공격을 받았을 때의 일을. 그의 이름은 메이저였다. 몇 년 동안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소리 내어사도 마음속에서조차도 용기가 다가와 마치 그 변화를 감지한 듯 다시 내 옆에 앉았다. 몇 시간이 흘렀다. 아침 내 수의사가 돌아와 우와 댁소리를 내며 장갑을 벗었다. 그녀의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오늘 밤 고비는 넘겼어요. 아직 불안정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영희는 일어섰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저 서 있었다. 그녀는 덧붙였다. 저 진돗개 아이는 그냥 똑똑한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하고 희귀한 존재예요.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말했다. 녀석은 진짜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나는 용이의 꼬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단 한 번 흐릿한 움직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이 트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왔다. 공기는 아직 바닷가 안개의 차가움을 품고 있었고 리삼나무 그림자가 조용한 수호자처럼 등 뒤에 솟아 있었다. 직원들에게는 커피를 그리고 주머니에는 용이를 위해 삶은 달걀 2개를 가져왔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깨어 있었고 유리문 바로 안쪽에서 경계하듯 앉아 귀를 세우고 회복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 발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달걀을 꺼내자 코가 실룩거렸다. 이거 쟁취한 거다. 나는 속삭이며 엎지를 깐 달걀 반쪽을 내밀었다. 그는 감시 임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그것을 받아먹었다. 이 원장님은 피곤한 눈과 작은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하늘이는 안정됐어요. 약하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강해요. 수액과 산소는 계속 투여할 겁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하늘에는 온열 케이지 안에 누워 있었고 그 작은 몸 주위에는 담요가 채워져 있었다. 이제 강아지는 약해 보였지만 잇몸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호흡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우리가 다가가자 그의 눈이 희미하게 열렸다. 그는 우리를 지나쳐 용이가 부동자세로 서 있는 유리문 쪽을 보았다. 아이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문을 열자 용이는 앞으로 나아가 탈 위에서 조용히 멈춰서더니 케이지 앞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다. 그는 짖지도 띵띵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2마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처음으로 하늘이가 움직였다. 아주 미미했지만 볼을 킁킁거리기에는 충분했다. 이 원장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뒤로 물러섰다. 전보다 더 강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틀림없이 저 아이 덕분이에요. 라는 용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넌 녀석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다친 말을 케이지에 올려놓았다. 알은 없었다. 웨이 그저 존재가 있었다. 충성심이 있었다. 잠시 후
나는 머리를 식혀 복도로 나왔다.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목줄이었다. 그것은 책상 위에 말려 있었고, 헤이, 증거품으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내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은 그 냄새였다. 휘발유, 토에 가까이 재부었다. 틀림없었다. 선배밧줄, 휘발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발견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모닥불 흔적. 이것은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험이었다. 누군가 하늘이를 거기에 묶어두고 용이가 빠져나왔을 목줄에 휘발유를 적시고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건 한 마리뿐. 이라는 말을 금속판에 새겨 떠나간 것이다. 내가 이때 하려고가 아니라 그들에게 용리를 위해 내 피가 차갑게 식었다. 누가 동물에게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어떤 인간이 한쪽에게는 기회를 주고 다른 한쪽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는가? 그리고 왜 그런 상황에 직면하여 이 진돗개 강아지는 되돌아와 위험 속으로 숲속으로 돌아왔는가?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 유리창 너머로 두 녀석을 보았다. 케이스 옆에 웅크린 용이와 평온하게 숨쉬는 하늘이. 나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것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보다 가족이 가까운 무언가였다. 이틀이 지났다. 하늘의 기력은 느리지만 끈질기게 비물처럼 돌아왔다. 그는 아직 일어서려 하면 뒷다리가 떨렸고 숨은 가빴다. 하지만 눈을 뜨고 근처에 용이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안에 무언가가 불타올랐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유대를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이 더 깊은 것임을 보여주었다. 사흘째 아침 내가 병원에 들어서자 요미가 하늘이의 케이지 안에 있었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잠금 장치를 열었는지 몰랐지만 그는 거기에 있었고 우와 친구 옆에 누워 몸을 바싹 붙이고 같은 리듬으로 숨 쉬고 있었다. 이 원장님은 그를 꼬지질해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젠 둘을 떼어 넣는 게 불가능하겠네요. 용이는 더 이상 다리를 절지 않았지만 애 발에 남은 가늘고 분홍빛 상처는 이제 영원한 것이 되었다. 그가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그 상처를 가만히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목줄을 끌었을지, 얼마나 멀리까지 달렸을지, 무엇이 그를 도망치지 못하게 했는지 생각했다. 그 질문은 나를 괴롭혔다. 왜냐하면 나는 도망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파병 후 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친구들을 끊고 북쪽으로 이사와 모요함을 찾아 산림감시원 일에 뛰어들었다. 유대가 없으면 세상은 편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 진돗개가 내 세계로 돌진해왔다. 진흙푸성이에 상처 입고 쉬지 않고 내가 외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휘발유에 젖은 목줄을 끌고 목작을 이끌고서 나는 하늘이의 목걸이에 적힌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구할 수 있는 건 한 마리뿐. 그것은 낙인처럼 내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누가 그것을 새겼고 왜 어떤 뒤틀린 인간이 생명의 순위를 매기기로 결정했는가. 나는 공원 감시 카메라 영상을 뒤지기 시작했고 카메라 로그를 검토하며 등산객과 야영객 차량을 확인했다. 짜오. 그 지역에서 몇 개의 오프그리드 신호가 기록되었지만 그런 영상을 찾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반때 내가 그들을 발견하기 일주일 전 공타를 걷는 두 마리의 강아지 모습이 찍혀 있었다. 둘 다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그 근처에는 얼굴이 가려진 남자가 긴 막대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다음 프레임에서는 강아지는 한 마리만 보였고 다른 한 마리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턱이 아플 때까지 그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바래잡고 의도적으로 분리되었으며 시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용이는 목줄이 끊어졌을 때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도움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는 숲으로 돌아갔고 하늘이를 찾으러 돌아갔다. 람도의 헌신. 그곳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충성심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날 오후 나는 처음으로 두 강아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하늘이는 비틀거렸지만 도움 없이 스스로 걸으려 굳게 결심한 듯했다. 다리는 떨렸지만 동이는 그의 옆을 걸으며 마치 의지의 힘으로 그를 지탱하는 것처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하늘이가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추면 기용이도 멈췄다. 하늘이가 풀 위에서 미끄러지면 동이는 눈을 떼지 않았다. 그들은 3미터, 2미터, 그리고 9미터를 걸었다. 주차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섰다. 상자투성이의 다리를 절며 하지 회복 중인 두 마리의 강아지가 온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여자아이가 그들을 보고 물었다. 쟤네 형제예요? 아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말은 알았다. 그들이 이전엔 무엇이었든 지금 그들은 더 강한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많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말이 보였다. 더할 수 있는 건 한 마리뿐. 왜,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무게가 그것이 누가 중요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려 했던 방식이.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에게도 인간에게도 니의 새벽 2시 반 나는 오두막 바닥에 앉아 잠자며 숨 쉬는 융이와 하늘이를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을 집에 데려온 지 이틀 밤이 지나 있었다. 그냥 아이들이 낳을 때까지만이라는 핑계를 경호내는 댔지만 이제 돌려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용이는 창가에 누워 한쪽 눈을 반쯤 뜨고 마치 항상 임무 중인 것처럼 있었다. 하늘이는 내 등산화 근처에 웅크여 아직 마르고 회복 중이었지만 지금은 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신뢰의 잠,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만 찾아오는 종류의 잠이다. 나는 벽에 뜸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너희들한텐 정말 졌다. 나는 속삭였다. 두 녀석 모두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들이 내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은 우리의 첫 본격적인 산책이었다. 등산책이 아니라 오두막 뒤의 부드러운 습기를 수백 미터만. 용이는 나침반처럼 움직였고 항상 앞서가지만 결코 멀리 가지는 않았다. 하늘이는 느렸지만 끈질겼다. 그는 안기는 것을 싫어해서 나는 그 자신의 속도로 걷게 했다. 주머니에 간식을 넣고 그가 꼬리를 흔들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기미는 없었다. 하지만 하늘이가 이끼 덩어리 냄새를 맡으러 멈춰섰고 용이가 그를 확인하러 돌아섰을 때 그들의 꼬리가 스치며 둘 다 한 번씩 흔들렸다. 나는 그것을 내 심장을 때리는 일격처럼 느꼈다. 나무들 사이를 이동하고 있을 때 호랑이 한 마리가 뒤를 가로질렀다. 용이는 그대로 크다. 몸을 긴장시키고 귀를 쫑긋 세웠지만 쫓아가지 않았다. 그는 하늘이를 힐끗 보고 다음엔 나를 보고 일고 앉았다. 와, 하늘이는 헐떡이며 그의 뒤로 왔어. 똑같이 했다. 생후 6달 된 두 마리의 강아지. 한 마리는 넘치는 에너지를 가졌을 테고 다른 한 마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막 돌아왔는데도 둘 다 침착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에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보고 있었다. 세상도 탐방로도 아닌 나를 마치 내가 그들이 기다려온 인물인 것처럼. 그날 밤 나는 뒷마루에서 맥주를 한 손에 들고 낡은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다. 그것은 색이 바르고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은복 차림에 나와 그 옆에는 곤견이 있었다. 애교는 아니었다. 그저 배정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임무 중에 목숨을 잃었고 나는 그 일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용이가 의자 밑에 누워있는 것을 내려다보며 속삭일 때까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메이저였다. 용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늘이가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나를 향해 한순간 그가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졌고 나는 그것을 흐르게 내버려 두었다. 일주일 후 하늘이는 처음으로 달렸다. 우아한 달리기는 아니었다. 다리는 엉켰고
뒷다리는 약간 끌렸지만 풀밭에서 박자고 나가기에는 충분한 속도였다. 그는 오두막 뒤 공터를 가로질러 달렸고 배는 깊이 채워졌으며 혀는 옆으로 늘어뜨려졌고 귀는 바람 속에서 작은 돛처럼 나부꼈다. 그리고 헤이, 용이는 쫓아가지 않았다. 그는 하늘이가 앞서가게 두고 그저 자랑스럽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하늘이가 비틀거리다 토끼풀 덤불에 넘어졌을 때 용이는 달려가 위병처럼 그의 곁에 섰다. 오리는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이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기에 누워 바보처럼 희죽거리며 매연 달빛을 쬐고 있었다. 나는 바로 난간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젠 둘 다 나보다 빠르겠는데? 나는 중얼거렸다. 며느리가 한 번 짖었다. 우리가 그를 그 협곡에서 끌어낸 이후 그가 낸 첫 진짜 목소리였다. 나는 밖으로 나가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용이는 주저없이 내 손에 머리를 얹었다. 하늘이는 내 손목에 코를 비볐다. 그들은 움츠리지 않았다. 경계하지도 않았다. 날 쓸래했다. 그것은 새로운 감각이었다.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나는 몇 년 동안 내 본능을 묶고 온라이스를 진짜 느끼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이든 동물이든 누구도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군법은 바셨어도 난 남아 건네 있었다. 가을이 통제 마비 하지만 이 두 마리의 개는 우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뚫고 들어왔다. 그날 오후 나는 창고에서 낡은 천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메이저의 낡은 하네스가 들어있었다. 7년 동안 보지 않았다. 존경의 의미로 의식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하지만 사실은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별것을 용이에게 내밀었다. 그는 한 번 냄새를 맡더니 그리고 앉았다. 조용히 묵직하게 마치 이해한 것처럼 나는 달아빠진 와펜의 손가락을 스쳤다. 네 위에서 환다. 갓난도. 그리고 그를 보았다. 너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훈련을 시작했다. 상을 위해서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닌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마른 냄새를 묻힌 천 조각을 덤불에 숨겼다. 와의 용이는 1분도 채 안 되어 그것을 찾아냈다. 주저없이 나무들 사이에 흔적을 남겼다. 그는 그것을 쫓았다. 코를 낮추고 허리를 꺾어시 세우고 몸은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늘이는 마루에서 보고 있었다. 호리가 조용히 바닥을 치고 있었다. 내가 그의 곁으로 돌아가자 그는 내 손을 핥았다. 그의 눈은 이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로 불타고 있었다. 너를 그때 나는 알았다. 그들은 그저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되어가고 있었다. 애완동물이 아니다. 생존자도 아니다. 파트너로. 그리고 어쩌면 나 또한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츠호 하늘이는 나를 막연자실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 나는 북부방어선 탐방로를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장마철이 돌아오기 전에 정기 점검이었다. 묘미는 앞서가며 포로 바람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애 모든 부분이 마치 그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경계하고 전문적이었다. 하늘이는 오두막에 남아 있어야 했다. 어제 수의사의 지시로 운동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그를 두고 가려 하자 그는 울부짖었다. 나도 매정한 사람은 아니어서 아네스를 채우고 목줄을 배낭에 묶었다. 라이 탐방로 중간에서 나는 수첩에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 멈춰섰다. 숲은 고요했고 벌레 소리와 삼나무 꼭대기를 지나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때 무언가 변했다. 용이가 그대로 굳다. 몸이 밧줄처럼 팽팽해졌다. 엎드려 나는 속삭였고 본능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기 전에 옹중에서 커다란 쩍하는 소리가 났다. 긁고 무거운 나뭇가지가 내려 서 있던 바로 위 나무 꼭대기에서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나에게는 반응할 시간이 없었지만
하늘이에게는 있었다. 그는 앞으로 돌진해 전력을 다해 내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에 나는 옆으로 나가 떨어졌고 내 난끈이 찢어질 정도였다. 나뭇가지가 내가 있던 자리에 떨어져 바위 위에서 박살나는 것과 동시에 나는 땅에 쓰러졌다. 모든 것은 몇 초 만에 끝났다. 정적이 찾아왔고, 어이, 그리고 낮고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허둥지둥 일어섰다. 하늘에는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누워 있었고, 멍하니, 아, 다리가 작은 나뭇가지 밑에 깔려 있었다. 피도 나지 않고 뼈도 부러지지 않았지만 내가 만지자 그가 울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용이는 마치 석상처럼 그의 위에 서서 몸을 지대고 귀를 내리고 있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그는 괜찮아.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용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늘이가 눈을 깜빡일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는 친구의 코에 코를 비볐다. 다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심장은 이제까지 어떤 전장에 돌입했을 때보다 더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가 나를 구한 것이다. 그 허스키 강아지가 이제 막 회복해서 아직 체중을 늘리는 중인 그가 나를 위험에서 밀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 왜?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의 그니까 약한 존재가 아니다. 버려질 존재가 아니다. 구할 가치가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존재가 아니다. 그는 용감했고 충직했고 사심이 없었으며 어쩌다 보니 내가 그가 지켜야 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오두막을 타랴 나는 그들 사이의 바닥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내 발치에 웅크려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호흡은 평온했다. 용이는 내 옆구리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말할 수도 정리할 수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털을 쓰다듬으며 죄책감이 전에 침묵이 전에 내가 세상에 등을 돌리기 전에 나를 기억하는 것뿐이었다. 그 남자는 오늘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마리의 개는 나를 그냥 되살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나 자신에게로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놓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무언가 달랐다. 공기는 고요했지만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숲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용이는 새벽들의 창가에 앉아 자세를 바로 하고 나무들의 줄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늘이는 그 옆에 누워 붕대 감은 다리를 뻗고 머리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도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나는 둘을 산림감시원 사무소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진짜를 시작하기 위해서. 최 과장님은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 그저기 아니라 마리는 아직 다리를 절고 다른 한 마리는 부상해서 막 회복했는데 그걸로 탐방로 지원 인증을 받게 하겠다고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말하게 하기로 했다. 어제 감시탑 바로 밖에 레스트 코스를 설치했다. 뱀새 표시 밑뜨가 그리고 거짓 토출을 포함한 5km의 코스다. 대부분의 개는 준비에 몇 주가 걸린다. 형이에게는 15분을 주었다. 그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모든 목표물을 찾고 모든 방해물을 피하고 두 번의 거짓 토출에 정확하게 경고했다. 시의 과장님이 높은 덤불에 모자를 던져넣고 아무 말 없이 300m를 걸어갔을 때 용이는 4분도 안 되어 그 냄새를 추적했다. 오리는 없었다. 최 과장님은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훈련이 아니야. 본능이지. 그리고 그는 나를 보았다. 허스키 쪽은 어떤가? 나는 순간 망설였다. 하늘이는 속도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숲에 있었을 때부터 모든 순간에 그것을 보여주었다. 위험과 형제 사이에 섰을 때, 포기하기를 거부했을 때, 그가 겪은 모든 것 후에 나에게 신뢰를 두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도전하게 했다. 더 짧고 조정된 테스트. 최 과장님은 들판 깊숙이 장갑을 던졌다.
아내리는 그것이 공중을 나는 것을 보고 귀를 세우고 헐떡였다. 나는 목줄을 풀었다. 그는 주저했다. 그러자 용이가 한번 짖었다. 날카롭고 격려하듯이 하늘이는 달렸다. 이틀거리며 그래 대부분의 개보다는 느렸지만 왜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장갑을 찾았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최 과장님이 아니라 용이에게로 가져가 그의 팔찌에 넣었다. 영희는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내 쪽으로 밀었다. 최 과장님은 조용히 웃었다. 에이, 젠장, 팀이 하나 만들어졌군. 그날 오후까지 우리는 2개의 임시배지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영희는 봉월의 새로운 탐방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공인 구조견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대시보드 위에는 메달처럼 배지가 놓여 있었다. 뒷좌석에서는 2마리의 개가 웅크려 머리를 맞대고 있어서 어느 쪽 귀가 어느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몇 년 만에 그저 자랑스러운 것만이 아니었다. 충만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설의 시작이었다. 해질녘에 전화가 울렸다. 난 가족이 계곡 길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두 아이와 그 아버지가 노를 쫓다가 그것이 안개로 변해버렸다.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전파가 없었고 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작전센터는 언덕 위 카메라에서 끊기는 통화를 받았다. 비가 들어가자 산림감 시원팀이 모여 있었다. 엉이와 하늘이를 데려가겠습니다. A가 말했다. 최 과장님은 눈을 깜빡였다. 진심인가?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들은 준비됐습니다. 예산 우리는 수없cap슬이 있었다. 안개는 낮게 깔려 나무들 사이를 연기처럼 떠다녔다. 손전등이 안개 속에 빛의 고리를 만들었고 무전기는 다른 부대로부터의 단편적인 업데이트로 잡음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신호보다 2마리의 개를 신뢰했다. 용이가 앞장섰고 그 몸은 진전하고 경계하며 손은 땅에 가깝고 모든 감각이 날카로웠다. 하늘이는 가까이 있었고 그 눈은 날카로웠으며 귀는 멀리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움찔했다. 하늘서 아래 다리는 아직 봉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움직였다. 마치 이제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헤이, 오래된 침식된 탐방로 근처의 갈림길에서 어미는 그대로 굳었다. 그는 한 번 냄새를 맡더니 그리고 왼쪽에 울창한 덤불로 뛰어들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미끄러운 바위로 덮인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갔다. 지난주 비로 땅은 부드러웠고 몇 번이고 미끄러져 나뭇가지를 잡았다. 하늘이는 속도를 유지하며 그림자처럼 네 발에 바싹 붙어 있었다. 그리고 용이가 짖었다. 짧고 절박한 짖음에 나는 얼어붙었대. 맞으면 나무들이 빠져나오자. 그들이 보였다. 아버지가 바위 옆에 쓰러져 알목을 잡고 있었다. 10살쯤 된 딸이 젖은 재킷을 입고 그의 옆에 웅크려 얼굴은 창백했다. 6살이나 7살쯤 된 작은 남자아이가 그들 뒤에 서서 조용히 울며 손전등이 손안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영희는 이미 거기에 있었고 그들 추위를 돌며 꼬리는 높이 올라갔지만 천천히 그 몸짓 언어는 침착하고 온화했다. 그는 그저 경고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이가 움직였다. 그는 똑바로 작은 남자아이에게로 달려가 한번 그의 손을 밟고 그리고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남자아이는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들게 안았다. 아는 팀에 우리 위치를 무전으로 알렸다. 발견했다. 전원 모살. 의료키트 가져와줘. 어른이 발목 부상. 아이들은 괜찮다. 여기서 대기하겠다. 저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알았다. 박 팀장. 잘했다. 하지만 해낸 곳은 내가 아니다. 애들이다. 나는 아이들 옆에 앉아 옹이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의 손바닥 아래
그의 가슴은 따뜻하고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늘에는 여자아이와 웅크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털 속에 묻혀 있었다. 아버지는 안개 속에서 나를 보고 눈을 깜빡였다. 어디서 이런 개들을 구하셨죠? 나는 용이를 힐끗 보고 다음엔 하늘이를 보고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녀석들이 서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보았고 다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녀석들이 저를 찾아냈죠. 그 공터에서 어두운 숲의 정적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횃불처럼 우리 모두 사이를 오갔다. 그것은 연수나 훈련이나 배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무언가였다. 그것은 고통에서 태어나 충성심으로 단련된 신뢰였고 다시 한번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소는 조용했지만 그 이면은 활기로 가득했다. 구조 소식은 퍼져나가고 있었다. 지역 뉴스 채널이 다루고 있었다. 두 마리의 구조견이 지리산에서 길 잃은 가족을 구하다. 여자아이 곁에 의젓하게 서 있는 용이와 그녀의 품에 웅크려 눈을 반쯤 뜨고 있는 하늘이의 사진은 아침 식사 전 이미 입소문을 타고 있었다. 나는 사무소 밥벤치에 앉아 맛없는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두 마리의 개가 위령처럼 내 양옆에 있었다. 왼쪽에 영이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오른쪽에 하늘이 꼬리가 느긋하게 나무를 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멈춰서서 바라보았다. 몇몇은 다가와 그들을 쓰다듬었고 처음으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어미는 움츠리지 않았다. 하늘이는 마치 영원히 그래왔던 것처럼 그 감촉에 몸을 기댔다. 최 과장님이 두 개의 가죽 배지를 손에 들고 나왔다. 시제품이 아니다. 임시도 아니다. 진짜다. 그는 몸을 쓰랴 하나씩 두 마리의 개 하네스에 달아주었다. 이제 우리 식구야. 박 팀장 정식자 그려. 나는 꿀꺽침을 삼켰고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나를 보았다. 그래도 괜찮겠나? 아는 옆에 있는 진돗개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몇 킬로미터의 진흙 속을 휘발유의 잦은 목줄을 끌고 오직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걸었던 존재. 누군가 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둘 다 가치가 있음을 증명한 존재. 그리고 나는 하늘이를 보았다.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았을. 당한 일에 무게에 짓눌려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네, 그 허스키 강아지. 그는 떨어지는 나뭇가지에서 나를 구했다. 그는 결코 어둠이 이 길에 두지 않았다. 녀석들은 그냥 이 팀의 일원이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녀석들은 제가 돌아온 이유입니다. 용이가 한 번 낮고 자신감 있게 짖었다. 하늘이는 랜턴을 쓰러뜨릴 뻔한 꼬리짓으로 그에 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의식도 연설도 없이 그저 세계의 영혼과 방충망 너머로 우는 귀뚜라미 소리만 있었다. 나는 화덕에 불을 피우고 기다리자 번개 냄새가 저녁 공기에 가득 찼다. 루미는 가장자리에 웅크려 홀을 앞발에 얹고 있었다. 하늘에는 내 허벅지에 기대어 그 호흡은 평온하고 규칙적이었다. 나는 불꽃이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메이저의 낡은 와펜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새로운 배지 옆 벽난로 위에 놓았다. 전설 옆에 있는 기업.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 개들이 그저 생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충성심의 상징이었고 두 번째 기회의 상징이었으며 상처받아도 결코 떠나지 않는 종류의 사랑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어쩐지 그들을 구함으로써 그들 또한 나를 구해주었던 것이다.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나를 구했다. 내가 처음 입에 먹지를 물고 나무들 사이에서 다리를 절며 나온 진돗개 강아지를 보았을 때 나는 절망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본 것, 느낀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신뢰, 목적, 헌신. 요미는 구조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구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구할 가치가 없다고 날인 찌른 게 하늘이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리듬 그 자체가 되었다. 어려운 명계, 그저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종류의 충성심. 이 두 마리의 개는 숲속에서 그저 서로를 찾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그러지 않았을 때조차 몇 번이고 사로를 선택했다. 그리고 어쩐지 그 모든 고통과 생존과 침묵 속에서 그들은 나 또한 선택해 주었던 것이다. 이 작은 강아지들의 숨막히는 회복 요정은 비영리 구조 단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구조된 강아지를 돌보는 것은 효주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그것은 반려동물 돌봄 그 자체입니다. 만약 용이와 하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어디 공유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충성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세요. 에이, 치유가 네 발로 걸어와. 마치 당신이 달씨같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똑바로 당신의 눈을 바라볼 때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느끼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공유가 또 다른 개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의 댓글이 누군가를 멈춰서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침묵을 작아지게 만들어 가니까요.